안녕하세요. 오늘 페이지가 375쪽이죠? 375쪽. 주택조합입니다. 사업주체 중에서 지금 주택조합 중에서 사업주체 중에서 조합이죠. 우리 뜻은 했는데 376쪽에 이제 그 설립 단계부터 보시면 돼요. 주택조합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과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으로 항상 이 셋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역과 직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점에서 리모델링과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만 적용되는 규정, 여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일단은 이 조합을 만들 때는 일단 성격부터 보셔야 돼요. 법인 아닙니다. 이게 나머지 조합, 우리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성격이 법인, 요거는 법인이 아니다. 이쪽에서는 권리 능력을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따로 권리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단독으로 한다면 그때는 등록사업자 자체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등록사업자가 되는 순간에 권리 능력을 따로 취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조합과 달리 요거는 법인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설립 인가만 받으면 성립을 합니다. 셋 다. 이건 다 공통점이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으면 성립되는 거는 셋 공통점이에요. 설립 인가만으로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조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설립 인가지만 간단하게 설립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얘기, 직장은 인가가 원칙, 예외가 신고, 둘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신고를 따라 구별하시되 먼저 원칙부터 한번 보시면은 방가로 1번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마련 리모델링 다 들어갑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하라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설립 인가만 나와 있지 등기는 없어요. 법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설립인가 신청지 제출서류는 나중에 해도 되고요. 옆에 페이지 보시면 설립 신고가 하나가 딱 나와 있잖아요. 설립 신고는 국민주택이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말이 들어가. 건설 아니고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직장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간단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요것만 신고해요. 그러니까 직장조합이 다른 얘기가 없으면 설립인가로, 요 얘기가 붙었을 때만 신고로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옛날에 그 주택 공급받기 어렵던 시절에 오지에서 공공사업 할 때 사람들 안 오려고 하니까 오게 만들려고 나온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공공사업하는 직장과만 관련돼 있고, 보통 직장조합은 내 집 마련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받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국가가 지은 국민주택을 단순히 공급받기 위해서만 가입하는. 그래서 이 직장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조합 결성해서 일하게 되면은 일만 열심히 하라. 그럼 주택 받기 어렵던 시절에 국가가 국민주택을 지어서 당신에게 40% 단체 공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와라. 본인이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받기 위해서만 가입하기 때문에 신고로 충분하게 한 둘로 나눠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요거는 넘겨보시면 이제 조합원 수가 나와요. 조합원 수. 이 조합원 수가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그러니까 결국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역과 직장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 된다. 이게 지금 여기만 있는 특이한 얘기거든요. 지금 만드는 거는 끝났고 이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게 조합원 수 얘기예요. 조합원 수. 다른 조합에서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앞에서 개발조합, 정비조합 몇 명 이상 없어요. 주택조합에서도 리모델링 같은 경우 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특이한 얘기인데,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은 되면서 동시에 숫자가 너무 작아도 안 된다. 20명 이상을 동시에 갖추는 얘기인데, 왜 여기만 적용되냐면은, 자, 내 집 마련이니까 조합택을 새로 지어요. 그죠? 리모델링처럼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짓습니다. 지은 게 조합주택이에요.
이 조합주택은 짓게 되면은 요거를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 남는 것은 일반 공급을 합니다. 일반 공급분이 있어야 여기서 나오는 분양 대금 갖고 비용이 충당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낼 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반 공급도 하는데 일반 주택이 아니고 조합주택인데 만약에 일반인에게 주는 것이 조합원에게 주는 것보다 이게 더 많다라면은 이걸 어떻게 조합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조합주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일반인이 주는 것보다 이게 적어서는 안 되죠. 그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50%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만 돼도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 일반인이 주는 것보다 적진 않잖아요. 그 수가 혹시 너무 작을까 봐 이것도 동시에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00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라면 지역과 직장조합 같은 경우 조합원이 몇 명이 되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300세대가 예정 세대수라면 150명이지. 반 150명. 요건 채우잖아 당연히. 30세대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가 20명이 되는 거죠. 작게 지을 때 50%가 15명인데 이 요건을 충족이 안 되잖아. 동시에 갖춰야 되잖아. 이제 작게 지을 때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제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수제안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무리 작더라도 그 사람들이 혼자 못 하잖아요.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해놔야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 할 거 아닙니까? 건설을 전제로 해서 건설에서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지역과 직장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조합원 자격도 누가 조합원이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여기랑 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하니까 주로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 이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집 없는 사람, 정확하게는 옛날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됐어요. 초기에는. 근데 지금은 무주택에다가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한 채까지 가지는 사람은 가입이 가능해요. 작은 주택 하나라면은 새 조합에 가입을 해서 새 조합세를 받아서 낡은 주택을 교체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에서. 요게 그래서 결론은 이 지역과 직장이 보통 인가 대상인 지역과 직장이 같은 겁니다.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가 내 집 마련해서 가입한다. 그런데 둘로 나눠보시라 했잖아. 직장은. 설립 신고 대상인 직장조합이다. 따로 예외를 얘기하면 이때는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해요. 85주택 한 채 안 돼. 이게 이제 여기랑 같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죠. 조합원 자격.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해놓고 방가로 1번 지역조합부터 먼저 나오는데 다음 요건은 모두 갖춘 사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 처음 신청 당시부터 자격을 갖춰야 돼요. 이때부터 그 아래 조합주택에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주택 지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날까지 내내 주택 소유에 대해서 다음에 하나 기역, 니은 둘 중에 하나 기역번이 맨 끝에 줄 보시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얘기하잖아. 그 아래는 세대원 중 한 명이 하나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좀 풀었었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얘기는 지역조합은 그 지역에 갓 들어온 사람은 안 된다. 적어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최소 6월 거주 요건은 지역에만 따라 붙는 얘기예요. 그리고 방가루 2번의 직장조합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위 지역조합의 1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아까 무주택, 85주택 한 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인가 대상이 똑같다는 얘기지.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의 경우다. 이것이 아까 설립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요 얘기 나왔을 때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렇게 둘로 나눠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의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을 보시면 방가로 3번의 리모델링 조합 다음에 자 1, 2, 3번에 해당하는 자 다 됩니다. 1번에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그럼 공동주택 소유자는 혼자 못하니까 사업 승인 받아 지었다는 얘기는 주택법에 따라 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한다면 그 복리시설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 아니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택 단지 내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복리시설도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근데 만약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가입을 시켜야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가 있잖아, 한꺼번에. 그래서 복리소유주에도 상가동 이런 복리소유주에도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3번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즉 공동주택 소유자인데 건축법에 따라 지은 주택법 적용을 안 돼서 건축법에 따라 지었다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공동주택 소유자인데 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해당 건축물에 혹시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시설 소유자도 포함해, 포함. 예를 들어 우리 건축법에 따라 짓는데 우리 그 주상복합으로 짓는다면 300세대 미만으로서 일정 요건 갖추면 300세대 미만까지는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 지을 수가 있거든요. 주상복합을 지어서 건축법에 따라서. 여기는 공동주택입니다. 여기는 상가야, 상가. 그러면 요거는 공동주택 소유자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한데 요 공동주택 외의시설 소유자도 가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안 된다라면 하나의 건물인데 여기만 가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여기만 멋지게 여기는 안 해. 정상이 아니죠? 왜 이래도 괜찮나요? 이래도? 여자분들 얼굴에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면 코 위쪽으로는 화장 샥 하고 코 밑으로는 안 하고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도 가입을 시켜야 전체를 멋지게 한꺼번에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단독주택 소유자는 없지. 단독주택 소유자는 그냥 본인이 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조합은 어제 그 주말에 어제 그 상암 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을 가서 그냥 목청껏 응원했더니만 아주 마음은 개운한데 이 목도 약간 잠겨 있는 것 같고 거기다 미세먼지를 뚫고 와서 오실 때 고생했어요? 먼지 때문에? 아니 도대체 미세먼지는 없는 날이 언제야? 없는 날이? 응? 정도가 자꾸 뭐 좀 심하다, 약간 덜하다, 뭐 그 차이가 있지 거의 있는 것 같아 거의. 일본은 그 점에서는 깨끗해요. 미세먼지가 없어.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다 우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쫙 가거든. 일본은 깨끗하더라고. 이웃이 좋아야 돼, 이웃이. 그래서 항상 그죠? 국가든 가정이든 사람이든. 자, 조합원을 봤습니다. 코 아래 보시면 양가로 6번에 일단 뭐 기본만 보시면 돼요. 양가로 6번 보시면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이것도 여기에 특이한 얘기예요. 지역과 직장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합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가 안 늘어나도 교체도 안 된다는 거야. 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교체도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신규 가입 당연히 안 되고 이것도 지역과 직장만. 그래서 이 부분도 특이한 것인데 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뒤에는 뭐 나중에 보시더라도 원칙이 이게 안 된다는 게 이게 나중에 공급 파트에서 배울 공급질서 교란금지 때문에 그래요. 공급질서 교란금지에서는 주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이 받아서 시장 안정을 시켜라. 남에게 막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지역과 직장 조합원 지위만 이 지위를 가지고 있게 되면 건설한 조합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들어가잖아. 거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개발조합, 정비조합 다 거기에 안 걸리죠. 리모델링도 거기에 안 걸린다니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가질 뿐이지 새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과 직장에만 거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원칙이.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는 나중에 보시고 됐어요. 주택조합에서는 가장 핵심 요것만 일단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이제 385쪽에 건설 절차가 나와요. 자, 이제 사업 주체가 끝났으면 건설 절차가 나오는데 이 건설 절차도 건축법에서 우리 배웠던 절차랑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 틀을 정확하게 잡으셔야지 공부할 때. 그쪽이랑 비슷합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 주택법에서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냐. 먼저 땅을 확보해야 되겠죠? 대지, 땅을 확보합니다. 땅을 확보했으면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잖아. 여기서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용어가 오늘 이상하게 조용하시네. 사업계획의 승인. 이 말을 쓴다 그랬잖아. 이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아서 그러면 승인받았으니까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축허가 대신에 주택부선 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가장 큰 차이죠. 자, 사업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착수, 신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건축법이랑. 그 다음에 착수를 해서 공사를 해서 시공자가 시공을 하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건물이 완공이 됐다라면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쓴다. 그것을 사용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똑같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요거 똑같고 요 말 대신에 건축허가를 쓴다 그랬고 요 말만 크게 차이가 나죠. 그쪽에서 착공신고, 착수신고 같은 얘기죠. 그쪽에서 사용승인, 사용검사 같은 얘기 거고 약간 말 차이인데 이랑하고 바꾸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죠 이게. 자,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건축법에서 이 건축 절차랑 관련된 행정청이라면은 건축허가권자가 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여기 누가 주로 할까요? 승인권자가. 주택법에서 절차를 얘기한다면 주로 행정청은 누가 등장하느냐? 사업 승인권자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건축법처럼 정리하시면 돼요. 행정청은. 사업 승인 당연히 승인권자가 내주고 착수신고 관련돼 있죠. 사업 주체가 승인권자에게 착수신고할 겁니다. 여기서는 감리자 선정도 승인권자가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건 건축법과 차이점이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고 주택법에서는 건축주라는 말 대신에 사업주체라는 말을 쓰니까 이 사업주체가 시공자는 역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리자 선정은 건축법과 달리 이 사람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인 승인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은 건축법과 차이점이에요. 큰 사업이라 만약에 사업주체에게 그대로 감리자 지정을 맡기게 되면은 감리자는 이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업 부실로 이어져서 큰 사고 생길까 봐. 건축법과 달리 주택법에서는 행정청이 직접 사업주체 못 믿겠다. 이 사람이 직접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지정할 수 있어요. 원칙, 예외 이 구조가 다릅니다. 이렇게 주택법에서는 감리자마저도 승인권자가 직접 관련이 돼 있는데 또 하나 차이가 사용검사만큼은 승인권자가 아니에요. 사용검사만큼은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게 합니다. 이게 특이하죠. 예외적으로 국장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원칙적 사용검사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일단 건설까지가 큰 사업의 건설이지. 사용검사는 건설한 것에 대해서 사용해도 되는지 검사에 불과한 것이죠. 승인권자처럼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이 등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검사에 불과하니까 기초지자체장. 그래서 절차에서는 이것까지도 대부분 승인권자가 한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다. 아닌 것이라면 이런 것이 항상 시험에서는 뭐 물어본다면 이 파트에서는 요거 바꿔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특이한 것이라. 이렇게 좀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승인권자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건축부랑 다르죠. 큰 사업이라. 지자체만 하더라도 원칙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넓은 곳에서 사업하느냐 10만 제곱미터 미만 상대적으로 좁은 곳에서 하느냐. 마치 이 구조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 이런 구조랑 비슷해요. 자, 우리 관리계획 입안 결정은 뭐 다음 주부터 다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는데 7주 전에 한 거라 생각이 나실 거라고 제가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우리 원칙적 입안권자 누가? 특, 광, 시장, 군수. 원칙적 결정권자는? 이럴 때는 저랑 눈 마주치기 싫죠.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자, 여기 10만 미만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군수. 10만 이상이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러니까 원칙적인 입안권자, 원칙적인 결정권자. 이런 거죠. 여기서 사실 따져보면요. 시도에서 시가 얘기하는 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를 얘기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치도 도지사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대도시장, 시장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복잡하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시에서부터 대도시시장까지는 즉 대도시장 이상에서는 결국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결국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만 차이가 난다 그랬죠. 여기서만. 보통의 시장 호수가 하는 작은 일, 도지사가 하는 큰 일.
여기서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관리계획 세울 때도 그 원리가 특별시에서부터 대도시까지 큰 데서는 그 사람이 입안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구조. 단 시장의수가 한 것을 도지사가 결정하는. 이거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수가 입안한 것을 도지사가 결정한다 짰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시장의수가 하지만 도지사가 결정 안 하고 시장의수가 직접 결정하는 유일한 여유가 지구단위에 관련된 작은 것만이었다. 라고 했었는데 그 원리는 비슷한 거예요. 법 원리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별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보다는 오히려 승인권자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예외적 승인이 있거든요. 요거보다. 건축부에서는 국장 같은 사람 아예 나올 수가 없어. 개별적인 허가에서 무슨 장관이 등장합니까? 큰 사업이라 예외적으로 장관이 등장하는데 어느 때 국장의 승인을 받는지를 구별하는 게 이거보다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도 다른 것들 좀 대충 보시면서 사업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가 누군지 이것이 이제 좀 더 기본이에요. 자, 사업 승인 신청 대상을 봐주시죠. 어느 때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 문제인데 지금은 예외 안 하셔도 돼요. 원칙. 그리고 원칙은 제가 주택법 처음 적용될 때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써놨던 게 바로 이 원칙이죠. 어느 때 주택법이 적용되느냐, 어느 때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주택건설 사업 중에 1번 단독주택 건설 사업이다. 그러면 몇 호 이상이에요? 30호 이상, 30호 이상. 앞에 등록사업자 등록대상과 착각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30호 이상. 50호 이상부터 하는 예외 두 가지는 나중에. 공동주택 건설 사업 역시 30세대 이상의 사업을 할 때 연간자도 빠져 있잖아요. 사업 1회당 규모입니다. 30세대 이상인데 괄호 속의 리모델링의 경우다. 그럼 증가하는 세대 수만 가지고 30세대 이상 사업을 할 때. 리모델링은 건설공과 관련이 없어요. 보통 리모델링은 허가받아 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죠. 그런데 리모델링 중에서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새로운 주택의 건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업 승인 건설 파트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세대수만 따져서 리모델링 같은 요것만 30세대 이상이면 사업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뒤에 리모델링 허가가 되겠죠. 그렇게 원칙. 그 아래 대지 조성 사업에 따르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러면 승인은 누구에게 받느냐? 그 아래 승인권자. 방가로 1번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줄여서 부른다 이러잖아. 이게 시도지사 얘기잖아요. 그 아래 대도시장.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10만 미만이면 특광,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 제가 그려놨던 거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국장의 사업 승인이 나오는데 국장이 내주는 경우가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1번과 4번은 거의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성격상. 우리 1번 보시면 국가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때입니다. 규모에 상관없어요. 국가가 한다. 토지주택공사가 한다. 그냥 국장에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작든 말든. 왜 그러냐면은 국가가 만약에 사업을 주택법에 따라서 한다라면은 어느 지방에서만 할까요?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에 받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자, 우리 토지주택공사가 LH공사가 본사는 진주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진주에서만 할까요? 전국 대상으로 할까요? 잘하시네. 그러니까 국장이지. 지자체 없죠? 지방공사 없죠? 지자체, 지방공사 없어요. 여기에. 그걸 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아닌 예로서. 공공 중에서 지금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여기 없잖아요.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그 지방에서만 사업할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지방 가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국장에게 받으라면 불편해. 오히려 지방에서 원칙대로 규모 10만 이상이든 미만에 거기에 따라 받는 게 편하죠. 그래서 공공 중에서도 국가와 토지주택공사가 나온 거예요. 지자체, 지방공사 X. 에이구, 이제 X라고 하니까 이제 쓰시는 것 같네. 아이, 그 얘기할 때 항상 그런 걸 알아서 쓰셔야지. 물론 지자체라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 3번 요건에 따로 해당되면 가능하죠. 그때는 사업자에 상관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4번 먼저 보실래요? 4번? 4번이 앞으로 주택법에서 이런 게 나오면 아까 1번에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4번이 성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게 뭐냐면은 4번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즉 공공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해서 만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합니다.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보통 부동산 투자회사 하면은 회사 민간으로 취급받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공공이 50%를 초과해서 더 많이 출자를 했대요. 그럼 공공적인 성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괄호 속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런 말도 붙어 있고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가 결국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라면은 안 그래도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했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거기다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한다라면 공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데 어떻게 지방에서만 하겠습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줘야 맞지. 이 정도 성격이라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라고요. 이것도 자산관리회사가 토지주택공사의 경우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대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2번, 3번은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2번은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법에서 제일 큰 숫자로 쓰이는 게 330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숫자는 없어요. 330만 제곱미터 하면 100만 평, 100만 평이거든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2번, 3번 똑같은데 대규모 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사업 주체랑 상관없이 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대규모 사업이니까. 또 세 번째가 나오더라도 세 번째는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 난입수가 필요하다. 항상 긴급한 경우는 어디서나 예외적 규정 아닙니까? 여기도 예외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지역 균형 개발. 지역의 균형 개발을 껴야겠대. 그럼 전국 단위에서 해줘야 되죠? 아니면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자체들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국장이 해줘야지. 그러면 당연히 위에서 해줘야지. 조정이 필요한 건데. 이런 건 이해하시면 돼요. 나왔을 때 지문에서. 역시 뭐 숫자는 뭐 330만 하나 나오죠. 뭐 제일 큰 규모랑 관련돼 있으니까 참 쉽다 말이죠. 이렇게. 쉽죠? 여러분 공법 지금 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단지 양이 많아서 그렇지. 그건 이제 반복을 통해서 해야 되고 할 것도 맞지. 응? 자꾸 쉽다 생각해 여러분. 스스로 자꾸 어렵다 하면 진짜 쉬운 것도 어려워져요. 긍정적 사고. 응? 자, 우리 그 양가로 4번 얘기가 공구별로 사업할 때 얘기. 이건 제가 개념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라고. 전체 몇 세대 이상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공구별로 사업하는 게 가능하냐? 몇 세대? 600세대. 공구는 최소 2개 공구로 나눠야 되고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 건설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600세대 이상은 되어야 안 돼. 공구별 사업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그 얘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중심적인 건 이미 보셨고 양가리 요건은 뭐 대지 소유권 확보, 원칙은 소유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거 할 수 있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이제 그러면 대지 확보, 이익 확보, 착수신고 한번 보세요. 391쪽에 착수신고에 착수 기한이 나오는데 제가 건축법에서도 건축 허가 후 착수, 신고 후 착수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보겠다라고. 거기서 중요한 걸 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도 여기는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만 이렇게 누구에게 신고하는지 여기서 뭐 별로 이미 중요한 거 아니고 여기만 특이한 착수 기한이 한번 그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자,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라 그래서 언제까지 공사를 시작해야 되느냐? 이 구조. 여기 보세요. 착수 신고를 하고 착수를 하게 돼 있는데 사업 승인 다음에 착수를 해야 돼요. 사업 승인 받은 때로부터 언제까지 착수를 해야 되냐. 그 착수 기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 숫자보다도 이 구조. 주택법은 건축법과 달리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할 때가 있고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보통의 경우가 있고 단지가 클 때 공구별로 나눠서 하는 공구별 사업이 있잖아요.
나누지 않고 할 때랑 나눠서 할 때랑 이 두 가지 구조가 있잖아. 그래서 나누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한다면 당연히 전체에 대해서 사업 승인받은 때로부터 이건 좀 큰 사업이라 뭐 5년까지 하면 된다. 이게 착수 기한이거든요.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인데 공고별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더라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최초로 시행하는 공고가 있을 것이고 최초 공고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하는 공고가 최초 공고 외의 공고를 기타 공고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공고와 나중에 하는 공고와 그러면은 승인받은 때로부터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은 요거죠. 최초 시행하는 공고만 먼저 하는 거잖아. 요것이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나중에 하는 것은 승인받은 때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 하는 것만 승인받은 때로부터 하지. 요거는 이 최초 공고 시작할 때 따로 착공 신고를 하겠죠. 그죠? 이 최초에 대한 착공 신고일로부터 계산해서 요건 2년이 되는 거예요. 시작 시점, 기산점을 잘 보시라고요. 나중에 하는 것이라. 여기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만 한다. 기타 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번은 공고별로 분할하지 않고 할 때랑 니은번은 공고별로 분할해서 할 때 얘기 아닙니까? 그럼 기업번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해서 승인받은 때부터 5년 내에 착수를 하면 됩니다만 니은번에 공고별로 분할해서 할 때는 기업번의 최초 공고, A번의 최초 공고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이지만 그 아래 기타 공고, 최초 공고, 외의 공고라면 상은 승인받은 때가 아니고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계산해서 2년이 되는 거죠. 괜히 숫자만 해놨다가 어느 때로부터 이거를 놓칠까 봐 지금은 어느 때로부터 이 구조를 잘 보시라고 요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됐고 그러면 그럼 이제 감리 파트를 한번 볼까요? 감리 파트라면은 394쪽에 394쪽에 감리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 구조. 여기는 원칙은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은 예외 두 가지가 존재해요. 예외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못 믿으니까 이 사람이 나선다 그랬잖아. 항상 사업주체에서 믿어주는 사업체는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라면은 스스로 지정하면 돼요. 또 하나가 제가 혜택을 제일 많이 주는 주택이 주택 중에서 뭐라고 그랬죠? 도시형 생활주택. 자투리 땅 활용 싫어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간단한 건축부상 감리를 받으면 돼요. 주택법에 따라 지을지라도. 그건 혜택 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보세요. 기업번의 승인권자가 지정한다는 겁니다. 사업 승인권자가 이게 지정 주체예요. 주택법의 특징입니다.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와 시장허수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했을 때 리모델링은 시장허수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라. 그래서 감리자 지정은 승인권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에요. 승인권자가 안 한다는 얘기는 사업주체가 스스로 지정을 하겠죠. 두 가지. 기업 디귿번이 같은 얘기예요. 아까 우리 디귿번은 공공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는 토지주택공사처럼 보시라고 했으니까 기업번이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즉 공공사업주체는 믿어주니까 3번은 공공처럼 보시면 되고요. 니은번은 건축법에 따라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혜택이잖아.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감리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고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주체가 스스로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두 가지는 사업주체가. 자, 그리고 사용검사. 그 옆에 사용검사. 사용검사에서는 여러분 뭐가 특징이라고 했어요? 사용검사에서는? 네? 사용검사가 다른 절차와 구별되는 특징이 시장에서 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라는 거, 승인권자가 아니라는 거, 요거잖아.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업 주체는 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누구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받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라. 요것만 시장에서 구청장이잖아. 물론 가로 속에는
국장으로부터 사업 승인 받은 경우는 국장의 승인 받는 예외가 존재합니다만 원칙이 시장소구청장의 사용검사라는 점이 특이하죠. 그리고 그 절차 이것도 사인 나는 것만 살짝 보여드릴까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사용검사 건자는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한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내 하라. 15일 내 하라. 굳이 이것도 지금 보여드린다면 건축법에서는 7일 내에 검사를 하라. 짧아서 좋다 그랬잖아. 여기는 약 2배 조금 크네, 그죠? 큰 사업이니까 좀 더 길게. 그쪽이 7일, 여기는 15일 내에 검사를 하라. 자, 이 정도 절차는 이렇게 끝냅니다. 자, 그럼 절차가 끝났다면 이제는 작은 파트가 나오겠죠? 400쪽에 작은 파트가 나옵니다. 작은 파트. 작은 파트는 대표적인 게 주택상환사채예요. 주택상환사채. 자, 우리 사채인데 이 회사 사채라 씁니다. 회사채. 고리 대금업 하는 그런 사채가 아니고 회사채인데 이 회사채를 사게 되면은 이 산 사람에게 나중에 주택으로 갚아주는 사채라는 얘기예요. 주택 하나값에 해당하는 주택 받는 채권의 얘기예요. 이것이 작은 파트에서 주로 민영주택의 재원으로 이게 존재하거든요. 원래는 작은 파트에 2가지 채권이 있었어요. 요거랑 국민주택 채권이 있었다고. 국민주택 채권은 국민주택 재원, 요거는 민영주택 재원. 근데 그것이 주택도시기금법이라는 특별법으로 가면서 시험법에서 빠진 거죠. 요거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영주택 재원이라 민영주택을 주로 공급하는 사람이 돈이 부족할 때 부족한 경우 요 차처를 발행해서 돈 끌어다 쓰고 나중에 그 돈으로 주택 지어서 갚아주는 주택상환사채인데 누가 발행한지부터 정확히 보셔야 돼요. 누가 발행하는지. 공공사업 주체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발행권을 가지고 있고요. 민간사업 주체 중에서는 등록사업자 요 사람이 발행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 안 돼요. 이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민영주택 지원일까 민영주택. 여러분 공공이 지은 것 중에 민영주택은 어느 아파트를 많이 보셨어요? LH 아파트. 옛날 주공 아파트라고 하던 거. LH 아파트. LH 아파트가 85 이하가 국민주택. 85를 초과하면 민영 아닙니까? 이 사람만 거의 짓는다니까 민영주택은. 공공 중에서는 국가 지자체 사실상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85 넘는 거 안 져요. 지방공사 안 져요. 내가 못 봤어요. 혹시 지방공사가 지은 아파트 중에 85 초과하는 거 보셨나요? 못 봤죠? 빨리 못 봤다 그래. 못 봤을 거야 아마. 뭘 고민해. 근데 이거를 많이 보셨잖아. LH 아파트는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이 사람만 지어서 그렇다니까. 이 사람만이. 민간선 이 사람. 주택조합? 안 돼. 예를 들어 조합이 발행할 수 있다. 틀리긴 해지 이렇게. 민간에서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민간 조합을 포함한 고용자가 됐든 토지 소유자가 됐든 이런 민간에서 검증받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 사람에게 항상 맡긴다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이 발행하면 되겠네. 공동으로 할 때는. 만약에 민간인이 단독으로 한다면 등록사업자 자체가 돼야 된다고요.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그럼 등록사업자가 된 다음에 발행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른 민간은 발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만. 그래서 둘만. 그리고 이게 주택 하나 값에 대한 큰 채권, 그 특징들.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 토지상환채권, 토지나 건축물로 받는 채권, 토지 하나값, 건축물 하나값. 이건 건축물에서 주택 하나값. 그쪽 할 때 큰 채권은 공통점이 있다. 민간인이 발행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발행할 때는 괜히 큰 채권 발행했다가 책임 못 질까 봐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한다. 생각나시죠? 이거는 큰 채권의 공통점이라고. 민간인은 보증을 받아야만 된다. 이 사람은 필요 없지. 또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이런 큰 채권인데 채권 소유자 이름이 표시가 돼야 되죠. 원부나 채권에. 이런 건 이제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발행권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이 두 사람만 나이지 다른 사람 나올 수가 없다 그랬고 이 사람은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이게 등록사업자 민간에 대한 차별이잖아. 등록사업자는 다음 기준에 맞아야 되면서 발행 기준에 맞으면서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에 대한 차별,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방가로 3번 보시면 김영증권으로 한다라는 거. 이름이 표시되는 김영증권으로 한다라는 거 특징이고.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일단 틀만 보여드리면 방가로 3번에, 방가로 2번에, 양가로 2번에 양도성 1번. 주택 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해갈 수 없다. 아, 중도해가 안 되지만 양도 자체도 안 된다는 거, 양도도. 왜 양도가 또 안 되느냐? 공법에 나와 있는 5가지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양도 안 되는 채권은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양도 됩니다. 왜 요건 안 되느냐? 역시 아까 조합원 지위처럼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걸려서 그렇다고. 거기랑 관련돼 있어서. 아까 조합은 조합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요거는 주택 받을 수 있는 증권이잖아요. 이게 주택받는. 다른 채권은 주택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거기에 걸려서 역시 양도 안 된다.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다니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됐고, 그러면. 이것도 됐고. 자, 그럼 공급 파트로 넘어갑시다. 공급 파트 404쪽에 공급 파트로 넘어가면 이 공급 파트는 제가 주로 4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4가지. 주로 분양가 상한제 얘기, 분양가 상한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 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이런 거 이제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이 4가지를 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앞에 이 공급 파트에 나오는 원칙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슬쩍 할 때 하는 것이고 지금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핵심부터 할 거예요. 넘겨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408쪽에 분양가 상한제가 먼저 나옵니다. 408쪽에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공급 파트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예요. 자, 이 말은 이 분양가라는 게 택지를 구입을 하고 택지 구입할 때 택지비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하니까 이 건축비 합친 게 이게 분양가거든요. 이 분양가는 원래는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맞아요. 옛날부터 그래요. 사업주가 지어서 공급할 사람 내가 얼마 받겠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주체에게 맡기다 보니까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너희들이 산정하지 말아라. 우리 법에서 산정해주는 분양가, 그거를 상한선으로 해서 그거 이하로만 받아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택지비 얼마, 건축비 얼마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요거를 법에서 정해주는 것만 받게 돼 있다고. 택지비 얼마, 이윤해서 얼마까지 받아라. 실제 건축비 얼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주는 뭐 기본형 건축비 어쩌고저쩌고 그것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업주가 싫어하지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했던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는 건 계속 사업주는 불만이 있었고 결국 지금 모습은 전면적으로 도입했다가 민간 택지에서 짓는 것은 지금은 뺐어요. 여기 적용해서 뺐다고. 지금 모습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공공택지에서 지어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용을 받고 민간 택지에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은 적용을 안 받고 이 구조가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 범위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기본인데 그걸 한번 양가로 1번을 통해서 볼 거예요. 반가로 1번 보시면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급분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뭐 단체 공급을 한다라든지 국가유공자에게 특별 공급을 한다라든지 뭐 조합원에게 준다 이런 거 말고 일반 공급하는 주택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주택은 대부분 다 일반 공급분을 받는 거예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박스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짓는 주택이라면 법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만 된다는 거죠. 사업주체가 이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짓는 걸 전제로 하느냐? 박스 1번 공공택지에서 짓는 건 여전히 지금 다 받아요. 근데 2번 보시면 공공택지, 외의택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공공택지, 외의택지 요게 민간택지. 제가 민간택지는 이제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벗어났는데 왜 들어가느냐? 민간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이 지역의 정식 명칭이 괄호 속에 있듯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말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택지는 벗어났는데 민간택지를 빼놓다 보니까 그곳에서 또 주택가격이 그전처럼 막 올라가. 안 되겠다. 여기는 적용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으면 이 땅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서는 반드시 국장이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이 말이 들어갔을 때만 적용받는 거고 이 말이 빠져 있으면 안 받는 거라고. 응?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때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그 대상 1번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안 받는 거. 안 받는 거라면 혜택이죠, 혜택.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혜택인데 세 가지. 안 받는 경우로서. 1번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제일 큰 혜택이에요, 이게. 옛날에 민간택지가 전면적으로 다 여기 적용받을 때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 제외였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신나게 지었다니까, 이거를. 이게 제일 큰 혜택이야, 도시형에 대한. 그리고 2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우리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그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어서 이 중에서 1번, 3번은 자주 나왔지만 2번은 자주 낼 수가 없어요. 이건 거의 안 나왔던 건데 그냥 뭐 의미만 이해하세요. 자, 우리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은 외자가 유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놨던 곳인데 지금 송도도 막 원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외자가 생각만큼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지금 이게. 북한이랑 사이 안 좋을 때 뭐 누가 그걸 거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처음 계획은 사이 좋을 때였는데 나중에 정권 들어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아주 망했지 거기가. 근데 지금 이것도 거기랑 관련이 있어요. 외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왜 좀 와서 좀 앞으로 개발될 건데 좀 투자하시죠. 그러니까 뭐 북한도 북한이지만요 자체로 내가 지어도 분양가를 우리가 못 받는다며 나라 뭐 한국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며 누가 투자하겠느냐. 그래서 경제자유위원회에서 우리는 안 받기로 의견을 하라. 그럼 안 해주겠다. 이래서 나온 얘기인데요. 실제 그래서 여기서는 송도에서는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소기 목적대로 안 들어왔지. 그건 이제 북한과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인천 포함해서 요즘 경기도 쪽은 경기도나 강원도도 영향받지만 강원도는 뭐 산만 있지 뭐 사람이 있나. 이 경기도 쪽은 남북 간의 그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직접 받아요, 여기는. 여기가 크게 발전하려면 이제 좋아지는 수밖에 없는데 다 핵 합의가 또 불발이 돼서 말이에요. 참 안타깝던데. 3번. 왜 다른 얘기 더 해달라고요? 안 돼. 진도 나가야 돼. 관광특구에서 하여튼 여러분들 공법에서 약간 벗어나면 참 아주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데 왜 그런지 몰라. 관광특구가 해운대 생각하시는데 해운대. 관광특구에서 건설을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의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해운대 가보셨어요, 여러분? 네. 그거 가보니까 뭐가 특징이에요? 건물이 높은 게 있어요? 네. 아이고, 여기도 그래도 이쪽에서 서울 거의 여기 서울권에서 가셨는데 그렇게 높은 건물 보고 놀랐어요? 시골에서 가신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큰 건물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관광특구. 인공경관, 시가지 경관도 큰 걸 유도를 해야 관광지로 멋있다. 마치 우리가 홍콩에 큰 건물 보러 가듯이. 그래서 공동주택 거기서 짓는 거 큰 걸 유도하려고 50층 이상 혜택 주겠다는 거예요. 50층 이상 유도하려고. 이 50층이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건축법에서 초고층 건축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초고층. 촌운호다. 50층 이상 큰 거. 그런데 높이가 다르죠? 150m. 원래 초고층은 200m 이상이잖아요. 200m. 그런데 그건 건축법이라서 200m예요.
건축에서는 상가 주택이 다 다르고 상가는 보통 높잖아. 건축 주택보다. 근데 주택보에서는 주택만 다루잖아. 주택만. 여기는 곱하기 3을 한 거예요. 초고속으로 생각하실 때 곱하기 3을 했다고요. 주택에서 보통 층고는 3m로 봐요. 3m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수업을 들으시지만 여기 이 공간이 여기 높이가 집에보다 높아요? 집에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보통 3m라니까 아파트 같은 거. 이건 3m란 말이에요. 3m. 집에서는 뭐 조금 깨끗 말만 하면은 전등 하나 끼고 그러잖아. 여기서는 안 되죠? 여기서 막 책상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곱하기 3을 해서 그래. 50층 또는 곱하기 3 150m 이상. 그 아래 분양가격 산정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하되 택지 건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 법에 따라 산정되는 그 아래 있어요. 변호사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분양가 공시제라는 게 옆에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공시하라. 그런 얘기가 되고요. 넘겨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도입 취지 정도. 아까 원래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게 하는데 민간 택지에서도 적용받게 하려고 할 때 지정하는 땅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지정 기준은 나중에 끝에 가서 그것도 일부만 살짝 해드릴 거예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어떤 것이다. 그 정도만 됐고 10분 쉬세요.